옛날 옛적 도덕적 운의 이론이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전해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양치기 마을이 젊은이 루카스에 관한 것입니다. 루카스는 마을에서 힘품 좋고 근면하게 일하는 청년으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돌보고 해가 질 때까지 사려 깊은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양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목장을 가로지르던 루카스는 멀리 산등성 위에 모여드는 먹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번개의 불꽃이 목초지에 떨어졌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었고 루카스는 순식간에 화염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양들을 이끌고 탈출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양들은 그의 간절함에 반응하여 지시에 따랐고 루카스는 모든 양들을 무사히 언덕 너머로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번져가는 불길은 산을 덮었고 결국 나무 몇 그루가 타버렸습니다. 다음날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루카스가 뭔가 잘못됐어 라며 도련한 재앙이 원인이 모두 그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루카스가 불행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불길을 부른 번개의 순간적인 타격은 순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를 비난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도덕적 책임이 무게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때 마을 원로 중 한 명인 오르딘이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양치기 루카스의 이야기를 평화롭게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르딘은 버나드 윌리엄스의 도덕적 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판단할 때 얼마나 쉽게 그 행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논의했습니다. 루카스가 매일 얼마나 성실히 일했나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한순간의 천둥과 번개가 원인인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가 그를 탓합니까? 마을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해본 끝에 오르딘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고 루카스를 오히려 더 큰 존경심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의도와 노력이 운이라는 요소에 의해 가려질 뻔했으나 공동체의 성숙한 판단은 도덕적 평가의 복잡성을 이해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카스는 다시 마을 사람들과의 신뢰를 회복했고 그 사건은 도덕적 판단의 오묘함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도덕적 운의 개념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며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평가할 때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의 어느 도시에서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민수와 진호였습니다.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다양한 철학적 대화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여름 휴가를 맞아 두 친구는 근처의 유명한 휴양지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류장에 버스가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출발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민수는 시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호야, 버스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우리 계획이 다 망칠 수도 있다고 민수는 불만스럽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버스를 언제 출발할지 통제할 수는 없잖아. 에픽테토스의 말을 기억해봐.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해. 민수는 진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끝에 민수는 곧잘 웃으며 말했다. 그래, 기다리는 동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자. 진호는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두 친구는 기다리는 동안 서로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여행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두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국 버스는 도착했고 두 친구는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루가 거의 지나가고 있었지만 두 친구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맞았던 것 같아. 그날 밤 두 친구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캠프파이어를 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태도와 생각을 가꾸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을 계기로 두 친구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더 많은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람 중 카페 사장으로 일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은 늘 유쾌한 미소를 띤 채 손님을 맞이하며 도심의 복잡한 삶 속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간단한 대화를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은 친구에게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쾌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항상 많은 손님들에게 웃음을 주며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카페 운영에서 벗어나 더 단순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바로 위 작은 언덕에 위치한 오래된 오두막으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린 적도 없었고 새벽 햇살은 다시 그를 깨우며 자연과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즐기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옛 카페 손님 중 한 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존, 너는 여전히 도시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 믿어. 내가 돌아와줘야 해. 그 손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에 존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좋았어. 하지만 난 지금 내게 필요한 쾌락,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어. 나는 이 조용함 속에서 정말 나다운 삶을 찾고 있지. 존은 친구들의 초대와 옛카페 고객들의 관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와 자연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모임을 조직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찾고 쾌락을 지혜롭게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존은 그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 정신적 평화를 찾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점차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던 어느 봄날 그는 언덕 위에서 여느 때처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자연의 조화 속에 아름답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찾아오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쾌락은 단순한 즐거움에 있지 않아 그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평화로운 마음과 고요함 속에 있는 거야. 때론 그 길이 눈앞에 있더라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일지 몰라. 하지만 분명 존재해. 그저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말이야. 이렇게 존은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몸소 실천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가치 있는 성찰을 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르흐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철학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풀어볼게요. 옛날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고 그는 평범한 농부였죠. 그런데 그는 항상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데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그는 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싶어 했죠. 어느 날 알렉스는 긴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웃 마을까지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가며 길가에 핀 야생화와 저 멀리 펼쳐진 푸른 들판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넓고 오래된 숲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연못이었어요. 그곳은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그날따라 연못의 물은 유난히 잔잔했고 알렉스는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갑자기 어떤 통찰에 사로잡혔어요. 그는 자신이 반사된 모습이 그냥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의 일부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알렉스의 눈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허리가 구부정한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마치 우주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듯한 깊은 빛을 내뿜고 있었죠. 노인은 알렉스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단다.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겠지?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그를 가로막는 무언가에 이끌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신이 있으면 어디에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가리켰어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거라. 저 연못의 물이 그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너의 발 아래 밟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나 역시 신의 일부란다. 신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지. 알렉스는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신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배웠는데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알렉스에게 주변을 둘러보게 했어요. 너는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신성을 느껴본 적이 있니?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 그것 또한 신의 소리란다.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로 보았지. 신은 모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내재되어 있어. 알렉스는 그제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이 그는 자신이 끊임없이 찾던 답을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 사람들, 그리고 그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알렉스는 달라졌어요.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매일 자연과의 연결감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화로움을 경험했어요. 그는 이제 신성과의 교감을 위해 멀리서 무언가를 찾는 대신 매일이 삶 속에서 그 신성함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알렉스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을 통해 신과 자연, 그리고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모두가 자연 속에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내면에서 신성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